마야하는 방송국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11화 1화. 한 주 쉬었습니다. 네. 휴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휴가 바빴어요. 여름휴가였지. 어? 예. 네. 자 투쟁기 좀 얘기해 주십시오. 투쟁 어떻습니까? 아니 뭐 너무 더워요. 아 무슨 진짜 맞아. 땀이 육수 흐르듯이 흘렀어요. 첫 투쟁입니까? 태어나서? 아이 그건 아닌데 당신의 첫 투쟁은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네. 아, 저 그래요? 이명박근혜 때였던 것 같아요. 이명박근혜 10년이야. 아 그 박근혜 퇴진운동할 때가 또 촛불 아, 집회 그때가 2000 촛불 처음이에요? 집회면 때가 처음일 거예요. 지웅 PD님은 빨리 나가셨죠? 저는 처음 이제 집회라는 현장에 갔던 건 중학교 때 그 효순이 미선이 때가 처음이고요. 태생적 아, 발갱이. 야. 태생적 이제 발갱이에요. 진짜 좀 주도 난 약하다니까. 좀 주도적으로 어쨌건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시기는 이제 2008년 그 광우병 때부터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투쟁 대열에 합류했었죠. 여기가 꽤 길죠. 성골이야. 어. 성골. 그래요? 신방과 진성 빨갱이. 신방과는 단체로 나갔습니까? 아 그럼요. 신방과는 단체로 나왔었고, 네, 당연히 꽉이 들고 나왔었고, 우리 꽉이는 또 요즘처럼 그 돌려서 접는 게 아니에요. 생 대나무. 생 대나무 아. 긴 거를 들고 죽창. 다녀야 해서 들고 다녀야 해서 그거 버스 못 합니다.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대에서부터 네. 한강대교 걸어서 건너 가지고 용산 거쳐서 서울역 거쳐서 시청으로 넘어가는. 버스를 못 타요. 그걸 들고. 네, 들고 탈 수 없어요. 아 그래서 네. 중대생이 한강을 건너면 건너면 나라가 역사가 바뀐다. 바뀐다. 뭐 그 개 같은 얘기가. 소리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거 들고 갔었어요. 멋있네요. 아니 네. 저는 저런 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지웅 PD랑 저랑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같은 과는 학번이 아니고 같죠. 저는 이제 광고학과인데 광고학과 근데 08년이 이제 이명박의 광우병 의혹으로 인한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됐었죠. 그렇죠. 효순이 미선이가 첫 번째 촛불 집회였고 사실 그게 다시 집혀진 게 그 2008년이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가봤어요 혼자. 2008년에요? 네, 2008년에. 아, 2008년에 가봤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대학 입학 선물로 뭘 사줬냐면 2008년에 뭐가 유행했냐면 DSLR이 이렇게 유행을 했어요. DSLR이 처음 이제 DSLR이 됐어. 니콘 D60인가 60D인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번들 렌즈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취재 들고 기자인 줄. 그걸 들고 이렇게 갔지 또 네. 내가 가는데 이제 밤 되니까 네. 사람들이 이게 예쁜 촛불이 예쁜 거예요. 그때 낭만이 있었어. 막 촛불 들고 밤에 여기 얼마나 그때지. 확 하고 그래서 카메라 막 렌즈 막 돌려가면서 조리개 돌려가면서 막 찍어댔지. 그러니까 일경들도 쟤는 뭐지 이러면서 안 봐. 안 괴롭히는데 그러고 저는 촛불 집회에 참여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냥 그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그러고 한 11시 반이 됐다? 사람들 집에 안 가잖아. 경찰에서 물대포를 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땐 그랬지. 그래서 씨발 내 카메라가 망가졌어. 그때부터 맨날 갔습니다. 내 첫사랑을 그 물대포 막아주다가 만났었는데. 부산 희망버스 때 그때 이제 처음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서 쐈던 때가 딱 그때였거든요. 2008년에 이제 그 서울역이랑 시청 앞 이런 그 광화문 쪽 이쪽에서 이제 주로 그 광우병 관련해서 집회를 벌이다가 그때 한진중공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해고 사태가 터지면서 희망버스가 연계되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희망버스를 조직해서 우르르르 다 부산 영도로 내려가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물대포에다가 최루액 섞어가지고 분사했던 이제 맞아요. 시기가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네, 군대 가기 전이었죠. 미리 근데 체험했네. 군대 가기 전이었고 그래서 저는 화생방이 참 편하기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물대포 막아주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제 인생에 진짜 제대로 된 첫사랑을 그때 만났죠. 저 그거 믿을 수 막아주다가. 없어. 저 사람은 첫사랑이 여러 명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진한 사랑을 나눈 첫 번째죠. 진한 사랑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진한 사랑인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진했던 사랑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시절에는 되게 잔혹했어요. 그러니까 최루액을 섞어 쓰는 것도 되게 잔혹했고 저는 제 기억이 2008년 때는 버스를 끌었거든요. 네, 왜냐면 명박산성이라 그러죠. 맞아요. 열심히 버스를 끌었죠. 막아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로프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었어요. 근데 예쁜 여자분이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가지고 같이 끌었거든요. 역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하다가 이제 또 여건 PD처럼 2016년 또 퇴진 집회죠. 네네. 그때 이제 나가면서 TBS의 중계차를 봤어요. 그게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패착인데요. 뭐냐면 사람들이 MBC와 JTBC 자동차, 아니 MBC와 뭐 T존은 말할 것도 없고 T존 KBS. 그땐 티저 없을 때 있었죠. 있었어요. 2017년이니까 어. 16년 17년에. 2008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제 그 박근혜 2008년 퇴진 운동할 때. 때 말고 아 박근혜 박근혜 퇴진 때. 그때 이제 언론사 입사 준비생일 때 왔는데 다 종편 차들은 오지도 않고요. KBS, MBC 사람들이 막 그걸 밀고 에잇 막 이러고 하는데 JTBC 중계차와 TBS 중계차에는 스티커나 꽃을 놓는 거예요. 아, 저 해봐서 멋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 지금 인생이 이렇게 꼬였죠. 그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했어야지. 그렇지 잘 선택했었어야지. 왜 J자로 안 가고 T자로 네? 왔어? JTBC는 라디오가 없었습니다. 아 그건 그랬지. 라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게 안타까워요. 또 지금은 또 상황이 그때는 사람들이 막 MBC를 욕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또 다르고 또 지금은 오히려 저희 같은 회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런 언론계의 흐름이라든지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뭐 사실 갑자기- 집회 얘기하면 안타까운 거는 집회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되었다. 우리가 촛불 집회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성공한 되게 변혁의 하나의 사례로도 많이 소개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형태가 성공했다고 평가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필요한 집회들에서 야성을 잃어버렸다. 힘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원래 시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원래 불편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아, 프랑스처럼. 그럼요. 태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투석전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평화 시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 때문에 그런 건데 솔직히 그 뭐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혹은 사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프랑스 대혁명은 그 3색 그 정렬 깃발 들고 여자분이 이렇게 가슴 내놓고 가는 그게 핵심은 아닌데. 자유의 뭔가. 뭐 아무튼 그분이 잔다르크라고 알고 있는데 잔다르크는 전혀 잔다르크 다른 아니야.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작가 이름이 까먹었는데 제가 루브르 박물관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만 우리가 가지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실제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은 엄청나게 잔인한 혁명이었어요. 엄청 폭력적이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감옥을 털었어요. 그렇죠. 무기를 들고 귀족들을 그냥 모가지를 따버리고 그 귀족들의 아내와 딸들을 강간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되게 잔혹한 혁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구시대 앙샹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번복될 수 없었던 이유기도 하죠. 그렇지. 근데 사실 촛불 평화 시위라는 것은 물론 평화 시위를 전 좋아합니다만 뭐 불법 시위가 물법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는데 평화 시위였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기도 하죠. 예. 뭐 저는 그런 그렇게 것들이 봐요. 동전의 양면처럼 양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준법을 중시하고. 아, 시위 자체가 준법이 아니라니까 시당초. 그래서 어땠어요? 더웠어요? 더웠어요. 더웠고 그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는데 네. 뭐 약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촛불 집회 때처럼 약간 평화로운 앉아서 이렇게 팔 이게 흔들고 노래 부르고 좋게 얘기하면 평화로운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도 들을 이유가 없는 집회인 거예요. 그 앞에서 그렇게 떠든다고 한들 지금의 정부나 지금의 권력자들에게 뭔가 우리의 얘기를 들어라라고 얘기해진 게 없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 2040 TBS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백날 시위해라 오세훈 찾아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외쳐봐라. 걔네들이 살려줄 이유가 하등 없는데. 2042년에 장지용의 나는 정말 잔혹할 겁니다. 언젠가 찍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로베스피에르처럼 단두대에 목 자르고 한 20년 후에 투표용지에 장지웅이 보인다.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해 공포 특정이 정치가 시작할 거예요. 피해 교수들은 다 정치, 지방으로 보내고 피해 정치. 의사 공무원 만들고 국유화 사유지에서 몰수. 그 뭐지? 최근에 오늘 봤는데 문화재청에서 그 배현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인데요. 문화재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뭘로 바뀌었대요?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존나 전체주의적이야. 저 그거 뭐 깜짝 존나 놀랐어요. 전체주의적이야. 무형문화재 뭐 이런 것도 개념들이 문화재의 개념들이 국가유산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 좋은 뜻은 뭐 그 뭔가 정신과 이런 거를 다 포괄한다라는 의미인데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으로 통칭을 해서 그걸 엮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지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깡그리 없어지고 오로지 그 모든 것들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져서 국가가 관리하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이것만큼 종북 전체주의 같은 세력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배현진 의원을 당장 축출해야 됩니다. 이거 메시지가 진심이라면 이것만큼 전체주의적이지 않은 게 어딨어요. 근데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들이 축소되어야 하는데 문화재 이런 거는 국가 또 유산이 되네. 막 이런. 좀 있으면은 K-팝도 지들 걸로 가져가려 그러겠네. K-팝도. 아 뉴진스 등록되는 거야? 뉴진스도 국가유산이라며 BTS 이런 애들 성일종 인식 봐요.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오늘 아주 거칩니다. 오늘 아주 그냥. 이놈 새끼들 아주 그냥. 토요일 날, 그러니까 원래 저 노동조합 우리 총무국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노동조합의 지부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토요일 날 오라고 해서 나는 커피라도 고생하시니까 사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집회 장소가 서울시청이에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친구랑 술 먹다가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와가지고 친구랑 술 먹다가 근처에서 자고 이제 가야겠다라고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늦지막히 일어나서 좀 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내비로 시청 공영 주차장을 찍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속 시간이 된 한 15분 남았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거리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안양시청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저거 구라로 봅니다. 저거 진짜로 구라로 봅니다. 진짜로. 친구 집이 어디였는데요? 에? 친구 집이 어디였는데? 친구 집은 부천 밑에였었어요. 아. 부천 쪽에. 그래서 그냥 시청을 찍으니까 가까운 시청이 나왔겠지. 가까운 시청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안 믿는 거예요. 너는 뻥 쳤다 나한테 막 계속.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전 뻥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진짜로 안양시청에 간 거였다. 그분이 이걸 꼭 들어야 될 텐데. 정말 그 새로운 유형의 거짓말이었다. 정말 누군가 늦었을 때 이런저런 변명들을 하는데 이런 유형의 변명은 처음 들어본다. 근데 이게 그 집회라는 것, 시위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안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못 간. 그래요. 그렇죠. 못 간 걸로 어쩔 수 합시다. 없이 못 간.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 자본의 논리라든지 권력의 논리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되고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 강력한 힘이 나오려면 결국은 파괴적인 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제 지웅의 얘기가. 나은으로 백날 촛불 들어와 마치 박근혜 퇴진을 어쨌건 시킬 때에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촛불의 힘도 당연히 있었지만 정치권의 니즈도 같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정치는 더러운 것 뭔가 이렇게 나와는 거리가 멀게 있는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고 마치 멀리 떨어져서 한 발 떨어져서 사실 조용히 촛불을 들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힘을 움직일 수 있으려면 결국 시민들도 그만큼의 힘을 모아가지고 밀어붙여야만 이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언론 장악 관련해서도 단순히 그냥 지금 현재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조나 이런 것들이 비상식적이라서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굳이 시민들이나 혹은 업계 종사자들조차도 이렇게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무슨 목소리를 보여주고 무슨 힘을 내고 있는가 어떠한 것도 사실 안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조 반성해야 한다. 그 지금 민주노총사나 언론노동조합 TBS 지부가 아니라 본조 언론노동조합. 본조 반성해야 한다. 언론노동조합의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에? 전 사무실 앉아서 돈만 만지는데 뭐 중요한 업무 하고 계신 거죠. 투쟁 기금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래서 노조가 중요해요, 진짜. 노동조합의 힘이. 그렇죠. 힘 역할과. 중요한 건 노동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의 힘이 중요한 겁니다. 자, 민주노총에서 저희 팟캐스트 제작비를 내주시면 저는 한국노총도 환영합니다. 혹은
분당해야겠다. 어디든 돈을 주시는 제작비를 주시는 곳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후원자분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 1,000원. 무려 1,000원이나. 다람쥐 달려? 네, 네, 다람쥐 달려. 진짜 다람쥐 감사합니다. 달려. 메일 온 건 없죠. 네, 메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람쥐 달려님이 님이 1,000원을 1,000원이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려. 왜요? 라고 물어보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셋이 하는 로맨틱 코미디가 재밌다. 귀하다. 귀하다. 뭐 이렇게 알려주셨더라고요. 진짜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벌써 저 8명이거든요 구독자가. 그 성장용 1회 만에? 성장률 미쳤다. 네, 11회 만에 8명. 이게 표본이 작으니까 성장률로 따지면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어마무시한 성장률을 원래 통계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듣는 분이 실존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숫자로 뭐 100 몇 회, 200 몇 회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고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시다고 하니까 이제 좀 발언을 조심해야겠다. 근데 나 왜 시작부터 왜 그랬지? 저희가 원래 라는 앞뒤가 생각이 좀 들긴 다르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싶고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자 잡소리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영화는 영화 허입니다. 헐. 허고요. 2019년 영화 아니지. 2016년인가? 아니죠. 2019년 12년인가 3년인가 2013년. 2013년이요. 죄송합니다. 네. 2013년이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고 배우로는 호아킨 피닉스. 그 영화 조커로 잘 알려진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을 했고요. 거의 원맨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이미인가요? 그 친구로 나오는 네. 에이미 그 배우가 존재하고 목소리는 스칼렛 요한슨이 네. 사만다. 사만타 역으로 그 AI 목소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평점도 한 8.2 정도 되고요. 되게 높고 엄청난 평단의 극찬을 받았더라고요. 왓챠 평점은 4점대 후반입니다. 네. 오, 엄청 저는 높네.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4점대 역시 중반. 자극적이었잖아. 나 이거 얘기를 하자면 자, 자극적이었잖아. 아니 내가 줄거리고 뭐고 일단 어렸을 때 자극적인 거부터. 봤어요. 봤는데 어렸을 때 봤는데 그때 봤는데 그때는 뭐 어떤 감정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봤는데 갑자기 초반에 보니까 엄마가 섹스. 뭐야 이러고 들어온 거야 어머니가. 근데 더 이상 그냥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노트북을 들고 강남역 엔젤리너스 커피 가지고 그 와이어리스 이어폰 끼고 봤어요. 화면은 안 야해요. 소리만 야해 이게. 소리만. 근데 어머니 좀 들어오지 좀 말아요 진짜. 소리를 너무 키우셨네. 아들이 30. 아니 근데 웃긴 게 나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거든 살면서.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늦게 왔어. 제목 각 나왔다. 엄마 방 들어오지 마.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고등학생은 걸린 새끼와 안 걸린 새끼로 구분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걸려봤거든요. 근데 이게 나가서 자취를 하다가 돌아오니까 너무 자꾸 웃겨. 나의 일상생활에 간섭을 하려 그래 부모님이.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강남역 엔젤리노스에서 영화를 끝까지 보았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충분히 소리를 즐길 수 있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이어폰 꼈으면 그러니까요. 아주 적나라하게 파고 들어오지. 지우피님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참 오늘 영화는 이제 시작부터 우리도 혼란스러웠지만 참 줄거리 요약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영화였어요. 이게 이 모두가 영화 시작부터 영화 끝까지 다 계속 나오는 모습이지만 모두가 이제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만 모든 일을 처리하는 듯한 이 미래 사회가 그려집니다. 이 미래 사회에서 대필 편지 작가를 하는 사람이 이제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테오도르입니다. 이 테오도르가 이제 우연히 이제 OS1이라고 하는 이 운영 체제 홍보물을 봐요. 그래서 이 홍보물이 뭐냐, 어쨌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거나 뭐 이런 형태의 그 AI가 나오는 이제 운영 체제인 건데 이걸 이제 테오도르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만다를 만나게 되죠. 사실 만났다는 표현보다는 사만다를 만든 게 테오도르다라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테오도르는 사실 이혼을 진행 중인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게 이 이혼을 진행 중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실 잠도 제대로 잘 자지 못하고 사실
직장인으로서나 개인으로서나 되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무려 이혼 서류에 또 도장을 1년이 넘게도 못 찍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좀 우유부단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우울한 상황을 어쨌건 사만다를 만나면서 조금씩 풀어갑니다. 이 만난다는 표현은 이제 실제로 만났다기보다는 어쨌건 AI 상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건데 이 테오도르가 이제 사만다랑 계속 이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당연히 인공지능은 발달하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테오도르가 사만다에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수록 사만다도 그렇고 사만다는 아니고 테오도르가 점점 사만다에 대한 감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 테오도르가 이게 리얼 러브인 건지 아니면 뭔가 착각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좀 혼란스러워해요. 초반부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건 이제 테오도르랑 사만다가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관계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테오도르도 자연스럽게 뭔가 본인의 삶의 질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테오도르가 드디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전 부인은 캐서린이라는 인물인데 이뻐. 이 캐서린을 직접 만나러 가요. 테오도르가. 그래서 그 캐서린이 만나는 사람이 있냐라고 테오도르에게 질문을 하는데 테오도르가 있다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있다고 대답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운영체제다라는 얘기도 같이 덧붙이죠. 근데 캐서린이 여기에 대고 엄청 비꼬아요. 테오도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근데 테오도르가 여기서도 혼란스러워하는데 이 상태에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할 때 그 아까 얘기했던 에임이라는 친구는 에임이라는 친구도 그렇고 그 폴이라고 나오는 남자애도 있는데 남자애는 좀 개방적으로 이해하는 느낌이었고 에이미는 그렇지 않은 느낌이었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렇게 이제 사만다와 테오도르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과정 중에서 사만다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사만다도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본인의 정신을 대리하는 육체를 가진 여자와의 하룻밤을 테오도르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테오도르가 초반에는 받지는 않는데 어쨌건 이 사만다의 이제 계속되는 어떤 뭐랄까요 요청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 결국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만나게는 되지만 결실을 갖지는 못하게 되죠. 결실을 좀 그러네요. 결실을 갖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일로 이제 서로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만다도 테오도르도 서로에게 시간을 갖자고 선언을 하게 되죠. 이 테오도르가 이제 어쨌건 사만다와 멀어지면서 오히려 또 현실에 있는 친구들과 좀 가까워지게 돼요.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사만다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테오도르는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관계가 괜찮아져서 그런지 사만다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이제 막 편견 없는 그 폴의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 좋은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았지만 사만다가 동시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테오도르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8,000명 이상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에 이제 그 테오도르가 알게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운영체제로서 당연한 일인데 이 테오도르는 그동안 사만다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배타적인 감정이다 보니까 마치 바람을 핀 것과 동일하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 테오도르가 본인을 사랑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 계속해서 이 사만다가 나의 소유가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사만다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과 만나면 만날수록 너를 사랑하는 감정이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만다가 결국 테오도르를 떠나게 되고 그렇게 영화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 부인한테 편지를 보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그렇게 중요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딱히 요약하진 않았어요.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았어요. 뭐가 무엇이 진짜인가? 리얼이냐. 사실 AI는 하나의 소재로 등장하는 건데 그걸 관련해서 이야기할 얘기도 많겠지만 여기서 AI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 표면적인 거고 그쵸. 본질적인 것은 사실 이것도 하나에 보면 SF물이잖아요. 모든 SF 사이언티픽 픽션의 본질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맞아.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 반영. 무엇이 진실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사이언티픽 그 픽션의 핵심인데 여기서도 묻는 거는 뭐가 진짜일까? 그들의 관계는 진짜일까? 심지어 그러기 위한 설정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테오도르가 대필 작가, 대필 편지 작가라든지. 맞아. 그 근데 직업도.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책을 내잖아요. 응. 그러면 이 대필은 타인의 감정의 입장에서 썼던 것인데 과연 이것들은 진심이었나? 이런 질문들도 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봤는데 일단
너무 재미가 없었고요. 대신 조금 야한 게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 소리가 어머니가 그걸 깨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이 재미없다라는 포인트라기보다 저도 보면서 약간 좀 재미없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뭔가 약간 불편감을 살짝 느꼈던 게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모습이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역시 사회적으로 봐. 이게 아유 신방과 것들. 그러니까 그 AI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이 소재는 이게 영화가 지금 2013년 거라 그러죠. 네, 10년 됐습니다. 지금도 AI 기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친구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치료용 목적으로 뭔가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기사화가 되는 거를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 사회가 이게 지금 바람직한 모습인 건지 아닌 건지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테오도르가 영화 초반에서 보여질 때 사만다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사만다와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 서로 선언하기 전까지의 그 중반부까지의 그 테오도르의 모습을 보면 사실 영락 없는 찐따잖아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까지는 아니지만 일을 하러 나가고는 있으니까 히키코모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일하고 집에 와서 그 VR로 하는 게임하고. 게임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잠 잘 못 자다가 그대로 몽롱한 상태로 출근해서 다시 일하고 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 그 뭔가 약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 있는 형태의 인물인데, 외로운 늑대 전 단계. 근데 어쨌건 사만다를 만나면서 얘가 좀 이렇게 정상범주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건 사회적인 어떤 그 커뮤니티 안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그러다가 영화 결말부에 가면 어쨌건 이 사만다가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실 둘 사이의 관계가 끝난다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테오도르의 삶을 상상해 보았을 때 과연 얘가 제대로 된 사회화가 되긴 했을까? 오히려 이 충격 때문에 더 이 외로운 늑대 혹은 히키코모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맥락을 놓고 보면 과연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 유토피아인지일까 디스토피아일까? 라는 고민이 자꾸 드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나는 되게 이 영화가 조금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토피아다 디스토피아다라고 딱 구분짓지 않지 않았을까요? 영화 속에서는 그랬죠. 영화 속에서는 근데 그렇게 그런 것이 과연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에 대한 그 지웅 PD의 고민 혹은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영화는 거죠.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진 거고, 그럼 이제 현대 사회에서 과학자들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의 규제를 가져와서 이제 실생활에 도입을 할 건지를 결정할 정책 결정자들이 과연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영화를 똑같이 보았을 때 과연 이거를 유토피아적으로 또는 디스토피아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할까라는 고민들. 이게 이제 꼭 우리 대한민국 사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것들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어쨌건 인공지능의 기술은 사실상 이 정도까지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인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는 하고 있을까, 이 지구촌은? 이런 고민들. 되게 그 영화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민 지점이나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다 영화를 볼 때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지용 PD님은 이제 이 사회는 썩었다. 어떻게 바꾸지? 이 사회 구조상 이런 기술이 생기면 아이씨 이거 디스토피아인 것 같은데라는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이번 2회차였어요. 처음 봤을 때가 제가 개봉한 지 2년 지나서 한 15년쯤에 봤었고, 이번이 두 번째 보는 거였는데 약간 첫 번째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봤을 때는 마치 지웅 PD님이 보신 것처럼 저런 기술이 생기면 사회에 악일까 아닐까, 뭐 아니면 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걸 위주로 봐가지고 야 진짜 나중에 진짜 AI 생기고 진짜 인공지능이 생기면은 진짜 사람들이 AI한테 연애 감정 느끼고 와 진짜 세상 미쳐 말세다. 돌아가겠구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번에 영화를 봤을 때 느낌이 완전 달랐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그 사만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테오도르라는 인간이 성숙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테오도르라는 인물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상대방이 완벽해야 난 연애를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연애를 했던 사람이고, 그 전에 만났던 그 사람도 그게 불만이었어요. 나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였어요. 만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사만타라고 하는, 내가 생각했을 땐 나의 가장 최적화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걸 깨닫고 아 원래 부족한 점이 서로 있는 걸 인정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오히려 사회화가 됐다라고 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AI가 어떤 형태가 될지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나왔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안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자기가 더 발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실질적인 기술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생각도 받았었거든요. 결국 그건 수용자의 몫이다. 그렇죠. 그 제가 그 요즘에 본 책 중에서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AI 쪽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씩 그 산업 전반에서 공부를 해 보면은 마치 저희 이제 사회 초년생 때 그 선배들이 왜 CD 안 듣고 왜 MP3로 노래 듣냐고. CD 하나씩 앨범 찾아봐야지 이게 진짜 음악 공부한 라디오 PD의 함량이지 왜 유튜브 뮤직이나 이런 멜론 같은 거 들어가서 보냐고 너네 다 듣기나 하냐고 이런 것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 윗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약간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아 문제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저는 깨닫는 순간이긴 했었어요. 사실 그런 맥락이면 지금 개봉해 있는 오펜하이머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기술을 다루는 인간이 문제인 인간의 거지 문제다. 기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테오도로가 찌질했네. 아씨 나는 병신인가? 두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나 지금 계속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테오도르는 딸딸일까 섹스일까? 아 근데 이게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 같은 얘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같은 갑자기 막 얘기긴 해.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막 나는 그 보면서 계속 저건 딸딸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리얼한 사랑이냐 아니냐의 얘기가 지금 딸딸이냐 섹스냐 그걸로 지금 표현이 되는 것 뿐인 나는 거지. 병신인가 막 생각하고. 아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AI라는 것도 이제 또 AI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이제 약 AI와 강 AI인데 또 이제 공학 석사잖아요. 근데 그 여기서 그려지는 AI는 우리가 뭐 시리의 아주 발전된 버전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특이점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싱귤러리티라고 표현이 되는 그 부분인데 그것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 가상의 인텔리전스 체계가 자의식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예요. 나에 대한 존재를 깨닫는.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시작도 불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를 느끼는 게 시작도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신경과학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뉴런들은 전기 신호를 통해서 우리 뇌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전기 신호를 통해서 뭐 어떻게 가고 이거는 그 계산기적 방식이란 말이에요. 인풋과 아웃풋에 입각한 수식이 존재하는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게 지금 AI 기술, 딥러닝 기술이라는 건데 그 뉴런들이 마치 서로 반응하고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인풋과 아웃풋이 점점 나가고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숫자 3 넣고 플러스 7 돼가지고 10으로 알고리즘. 똥 떨어지는 그 알고리즘 기반인 건데 그거는 이제 신경과학 그 신경과학을 기반으로 지금의 AI가 만들어진 건데 그 신경과학에서조차도 그 뉴런들을 바탕으로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 AI가 되기 위해선 이 특이점을 넘어야 하는데 이것이 넘으려면 일단 신경계에서 그것들이 먼저 밝혀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동물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혀져야 하고 그런 것들이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그것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복제는 말 그대로 이런 그 자의식을 개념으로 한 게 아니라 세포와 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뭔가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제의 영역이 먼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죠. AI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디스토피아나 뭐 그런 부분들은 되게 먼 미래에 이를 것이다. 그 부분이 되려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것과 별개로 제가 계속 궁금한 거는 진짜 이건 상딸인가? 근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히키코모리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히키코모리인데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종종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나오잖아요. 미나짱을 사랑하는 뚱뚱이 이야기 이런 거.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애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테오도르가 사실 조금 그 호아킨 픽스가 수염도 붙이고 옷도 샤프하게 입고 AI 이렇게 쫙 그치, 해서 그치. 그렇지. 응. 사실 그걸 지금 현대 사회에 소원하면은 미나짱 밥 먹었죠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근데 그 과연 그것을 사랑으로 볼 것인가? 근데 어.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랑에 빠지기 되게 쉬운 이유는 어. 그 대상에 대한 객체가 내 상상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어.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미나짱이라는 애가 나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가는 이미 불완전한 대상이 아닌 거야. 나한테 있어서는 이미 완전한 대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허라고 하는 작품에서 나오는 AI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왜냐면은 처음에는 얘도 테오도르도 이 허라 그 사만타라는 애가 완벽한 애라고 생각하고 진짜 미나짱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미나짱 존나 웃기네. 맞아, 미나짱이잖아. 미나짱이라는 거 존나 근데 웃기네. 미나짱이 자의식이 있어. 그렇지. 대화도 자의식이 하는 있고 거야. 업데이트 한다고 갑자기 사라져 놓고서는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와. 욕구도 네. 있고. 욕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 테오도르도 미나짱이라는 애가 사실상 없는 거구나. 내 상상 속에 있던 사람인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저는 맨 마지막에 편지 내용이 그거를 깨달았던 걸 알려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상 전 부인한테 보내는 거지만 그거를 사만타한테 보내는 걸로 해도 그게 맞아요.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함께했던 시간이 나를 자라나게 해줬고 그 자라남을 통해서 너가 지금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것에서 서로의 불안정성을 인정한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전 이 영화가 되게 그런 연애 하수들 혹은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좀 약간 상대방 완벽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사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서로 간의 상호적인 관계. 뭔가 대화가 오가고 감정을 서로 쌓이고 뭔가를 나누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분란도 많고 쾌감도 약할 거예요. 오히려 미나짱을 바라보는 미나짱은 완벽하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제 자꾸 경험이라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떠올라 미나짱. 사만타 아니 짱이 근데 미나짱. 이제 그것도 이렇게 이게 매체가 발달하면서 더 현실적인 미나짱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딸딸이 중에 최고는 상딸이라고 누가 그랬거든요. 그렇지 그 상상이 바로 비주얼화 그렇죠. 돼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태초에 태초에 매체가 존재하지 않던 그 고세대로 넘어갈 그분들도 수행위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점점 더 오히려 그게 매체가 현실이 되면서 약화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잡지가 생기고 야동이 생기고 그렇지. 그러니까 쾌감은 사실 보여지는 거니까 하지만 상상은 무한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딸이 최고라고 군대 선임이 그러셨구나. 아니 군대 선임인데 그 새끼 좀 뭔가 좀 이상한 애였는데 담배 피러 야 일로 와봐. 저보다 2살이나 어렸어요. 근데 갑자기 막 그 가오 잡는 거 있잖아요. 군대 초창기에 상병들이 막 애들한테 가오 잡듯이 야 딸 중에 최고가 뭔 줄 아냐? 화장실 상딸이야. 근데 그놈도 미친놈이네. 또라이 새끼 뭐지? 혹시 몰라요. 자기 세계만의 미나짱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새끼 그 사무실에서 야동보다 걸려서 영창 갔어요. 군대 내에서 인트라넷으로? 아니 우리는 인터넷이 접속이 가능한 좋은 군대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상딸인가 섹스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었다. 근데 나도 만약에 기술적인 얘기는 그냥 빼고 AI 기술적인 얘기를 빼고 그냥 이 영화를 하나의 멜로 영화, 로맨스 영화라고 놓고 이제 산정을 해본다면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영화 보는 내내 한 번도 들지 않았던 질문인데 마지막에 이제 가서야 들었던 질문이 그래 생각해보니까 사랑은 원래 배타적인 감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사랑은 원래 배타적인 감정이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진보적인 가치들을 얘기하면서 다시 사회학으로 간다. 진보적인 가치를 얘기하면서 이제 폴리아모리라는 개념들을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폴리아모리라는 개념이 사실은 배타적이지 않은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네네.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어쩌면 사실 테오도르와 같은 어떤 배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좀 폭력적인 것 같고 그게 일반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 폴리아모르라는 개념이 어쩌면 만들어져 있는 어떤 관념적인 가치인 걸 현실로 억지로 끄집어 왔던 거 아닐까?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사랑은 원래 배타적인 거 아닌가라는 질문. 그렇죠. 폴리아모리가 이제 한 여성과 뭐 일부 다처제나 일처다부 형식으로 뭐 같이 사는. 그러니까 성별 뭐 이런 성별 나이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랑하는 다수와 거잖아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데 이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일부 다처제 조선시대 일부 다처제 왕이나 뭐 양반 같은 개념을 보면 이렇게 합궁을 하잖아요. 각각 따로따로 하잖아요. 오늘은 중전한테 갔다가 내일은 근데 폴리아모리는 되게 같이 중요하죠. 하니까 폴리아모리는 같이 하는 거. 나도 아니라서 그거 몰라요. 나도 이게 아니라서 너무 그거 궁금해가지고 모르는데. 갑자기. 근데 그건 좀 달라요. 이제 지금 일부 다처제 이게 형태로만 보면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은 뭐 저도 이제 서양사보다는 동양사 쪽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네. 그 왕이나 혹은 양반들이 이제 일부 다처제를 당시에 유지했었던 건 하나의 그 어떤 사회적 합의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설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왕이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이제 가문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이제 각 가문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딸들을 왕비 혹은 후궁으로 드리는 방식들을 써야 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란 감정에서는 많이 배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왕들의 그 약간 야사 같은 데 나오는 사랑 얘기가 되게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여지고 흥미를 돋우는 이유가 그래서인 건데 폴리아모리 애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것과는 별개로 진짜 모두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 뭐랄까 질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같이 하겠네. 어? 어? 왜 그 얘기는 해외 아니었는데? 탑핑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에펠탑과 사랑에 빠진 여자 뭐 결혼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드는 질문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도대체 사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랑의 분리가 돼야 양태가 되는 거 되게 아닌가? 다양. 그러니까 오히려 동성애 개념은 그런 것들에 비하면 되게 그 뭐랄까 어렵지 않은 개념인 거죠. 그렇죠. 에펠탑과 사랑에 빠진 사람 같은 경우, 혹은 폴리아모리라든지. 에펠탑이랑 어떻게 할 거야? 결혼식도 했어요 그 여자는. 아 진짜 해외 토핑 뉴스에 나온 거야 이거. 에펠탑이 기니까 그러면은 아 미친다. 팟캐스트라 다행이지. 야. 아니,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근데 이런 식의 사랑 모델은 뭐 동성애도 그렇고 동성애 같은 경우는 역사가 되게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표현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동성애는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였는데, 사실 폴리아모리의 개념, 폴리아모리도 어떻게 보면은 뭐 많죠. 그러니까 딱 배타적인 감정을 통해, 그러니까 소유욕에 기반한 사랑이잖아요. 1대1 남자와 여자가 그냥 그렇죠. 서로 존재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서로 사랑인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소유에 대한 건데 사실 생물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여성이 다수의 남성을 다 거느리고 있는 그런 여왕개미나 여왕벌의 생태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꼭 1대1 교류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 짝짓기를 할 때는 1대1의 교류들이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떤 감정 상태나 아니면 문화적 상태를 그룹핑을 가지고 있는 건 꼭 1대1의 상태가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폴리아모리도 사실 되게 신개념적인 것 같지만 과거 68혁명 당시에 유럽 사회에서 많이 있었던 비슷한, 그때부터 사실 내려오던 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영화도 보면 그런 것들을 지금 진표해 얘기하면, 그럼 사랑이 진짜 뭐지? 뭘 사랑이라고 우린 얘기를 해야 하는 거지? 라는 그 의문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란 개념은 어떨 때는 또 지웅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감인 것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진짜 막 열정, 정열인 것도 있고요.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랑이라고 질문해야 하지? 이런 퀘스천 마크를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사랑이 되게 생물학적으로 가면은 자손 번식이라는 되게 근본적인 그 생물학적 논리에 있다가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추상화라는 게 가능해지면서 나의 자의식을 이해하고, 그리고 미나짱 같은 애들을 들을수록 웃기네. 추상화하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사실상.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힘든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은 그 어쨌건 언어를 만들어 가는 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수가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써지는 형태인 거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사랑을 좀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 이 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아 뭔가 다른 대체할 만한 구분지어질 만한 단어들로 대체해야 되지 않는가. 마치 다 그냥 큰 그냥 폭의 사랑이 뭉뚱그리 아니라 그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던 선생님들도 이제 애들 요새 애들 보면서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때는 예를 들어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이게 뭐 얼마만큼 맛있어, 뭐가 맛있어 이런 다채로운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는 아 씨발 존나 맛있어 이거 하나로 그냥 퉁치고 있으면서 조마탱으로 사고의 깊이가 좁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쩌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가지고 이제 그냥 통짜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폴리아모리나 이런 어떤 진보적인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폴리아모리까지 갈 것도 없다. 동성애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가져가려고 뭔가 사회적인 논제로 던졌을 때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렇게 그냥 하나로 퉁쳐진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예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좀 지금 드네요. 그게 이제 에로스, 아가페, 루도스 이거 아니에요? 안 돼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사랑의 뜻은 딱 하나여야 해요. 아 씨발 답답해. 전체주의 국가 보호자처럼 사랑도 하나여야 해. 이 무대 에펠탑을 사랑합시다. 에펠탑이 길고 족하니까. 사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게 사랑입니다. 썸네일은 에펠탑으로 그래야 돼. 아 근데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먹물 냄새가 많았어. 너무 나서 싫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시각적으로 나오면 그럼 카페에서 못 봤지. 그럼 집에서 조용히 봤지. 그러니까 야동을 봐요. 우리는 영화를 볼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했는데 너무 자꾸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거예요. 아, 오펜하이머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보면은 힘들 거야. 오펜하이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논란 영화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인터스텔라처럼 어쨌든 이미지가 좀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오펜하이머는 계속 심리적인 거로 들어간다. 비주얼 없어요. 진짜 이미지 진짜 좋아한다.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봤거든요. 재밌었거든요. 미나짱이 3D로 나오면 빠질 수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러면 이런 식이면? 그래서 가장 시리를 위험한 그렇게 사람이었어. 가장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네, 시리를 그래서 집에서 맨날 켜봐요. 시리야. 재밌는 얘기 있어요. 시리아 해가지고 사만타 얘기하면은 테오도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나 그건 그 영화 보면서 지금 이 얘기 나오면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이 영화에서는 얘기한 것처럼 비주얼로는 안 나오고 오로지 소리로만 사실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반대로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 다들 보셨죠? 네, 봤어요. 봤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초반부에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신 마스터베이션까지. 딸을 쳐주려고 하는 기계가 나와요. 그거 비주얼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비주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양쪽 중에 어느 쪽이 더 땡겨요?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대중매체 문물들을 접하지 않았었다면 사만타를 선택했겠지만 소리로. 눈에 보이는 근데 이 원류를 따지다 보면 사실 그런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왔던 그것들의 원류는 올더 썩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표현돼 있는 그 오감극장이에요. 거기서 사실 제일 먼저 그것들이 등장을 했고 사실 그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있어서 그 뭐 리얼돌이라든지 지금의 그렇죠. 네. 근데 이 시장이 그러니까 컨텐츠 시장, 그러니까 상상의 컨텐츠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유아와 성이거든요. 그래서 4D 같은 경우에도 그 뭐죠, 이렇게 눈에다가 뒤집어 쓰는 거. VR. 일본에는 VR 방이 따로 있더만요. 지금 이게 섹스 산업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게 모든 기술이나 매체의 발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도서의 발전도 사실 그 옐로우 페이퍼. 네, 거기에서 시작을 했었고 야설.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이 그 출판이 되게 발달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일본의 출판 기술이 우리나라 조선 이후에 그러니까 직지를 만든 건 우리나라 처음이지만
그 출판이 발전됨에 따라 출판 기술이 발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일본에서 마차가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가는 과정 그 과정들이 다 그런 건데 거기에 큰 핵심적 역할을 역할을 했던 게 야설? 야설이었습니다. 야설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사업해야 돈이 돼. 회사고 뭐고. VR 산업의 절반 이상이 성인 콘텐츠래요. 그러니까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이게 폼페이에도 매음꿀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산업과 인간의 이 욕구 중에서 성욕이라는 것은 엄청난 끊을 수 없는 욕구인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의.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몰리고 거기에 산업이 발달하고. 그렇겠죠? 3S라니까. 아, 저희도 그러면은 그 시라노에서 그 서비스 관리 연애 상담 같이. 및 아, 성 상담.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해줄 수는 없는 거 대딸애들 수는 없잖아. 아 끔찍해.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야? 오늘 거는 무조건 이거는 성인 컨텐츠로 올라가야겠다. 일반 컨텐츠 안 되겠다. 아니 오늘 건. 그럴 수는 없잖아. 어.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청소년들 들어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무튼 아. 이 영화는 그래요. 생각할 거리를 정말 많이 네, 주는 영화. 너무 많이 줘가지고. 사바이턴도 많은 것 같아. 맞아. 아 근데 그건 있었습니다. 대필 편지 저는- 괜찮을 것 같던데. 성인 버전. 아니. 아니 그냥 어쨌건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 영화 속에 보면 물론 지금은 아마 그게 구현된 기술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말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글씨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써지잖아요. 아예 그렇죠. 아, 이미 이게- 있는 기술입니다. 그건 이미 있는 기술이죠. 아 그래? 그 콘텐츠 나는 왜 이렇게 기술이 뒤쳐져 있냐? 근데 어쨌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건 어쨌건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사실 그런 사업도 특히나 또 그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연애할 때 여성들이 손편지에 감동하지 않는 여자는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대필로 손편지를 써주는 그런 사업 괜찮겠네라는 생각은 했었죠. 잠깐. 손편지를 대필로 글씨를 잘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근데 그 사람 아니, 글씨 쳐야지. 아 그러면은 그거 장사 되겠는데 AI 기술로 글씨체를 만들 수 목소리도 AI로 만들 수 있는데 글씨체도 되겠지. 그럼 손편지 대신 만들어 주는 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용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 사람한테 보내주면 자기가 마치 쓴 것처럼 이렇게 던질 수 있는 프린터도 할까요? 리얼해야 되겠다. 할까요? 근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그러겠는데? 편집해. 우리가 편집. 그래. 어, 이거 편집해. 하나 둘 셋. 자 연기는 그래서 어땠습니까? 망했어 못 잘라 우리 얘기하다가 나온 거여가지고. 아니 저는 근데 호아킨 피닉스 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는 조커에서도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느꼈는데 여기서도 그 찌질함과 갈등과 점차 맞아요. 처음엔 부끄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이 혼자 막 연애하고 막 카메라 여기다가 주머니에다 꽂고 막 행복한 표정에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만타에게 소유욕을 느껴버리는 그 그렇지. 질투의 눈이 먼 눈까지 호아킨 피닉스 연기가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만타 역할을 했던 스칼렛 요한슨은 진짜 목소리 하나로 사람을 귀가 아주 죽이는구나. 그리고 그 스칼렛 요한슨이 웃을 때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와요. 목소리가 한번 뒤집어진다 그러죠. 긁는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섹시하더라고요. 왜 그런 눈으로 날 봐요? 이미 지금 호정 선배 뒤로 이렇게 미나짝이 보이고 있어. 싸맞다 목소리를 가진. 아니, 왜? 미나짝이 보이고 있어. 그렇습니다. 저는 배우 루니마라가 너무 예뻤고요. 루니마라가 누굽니까? 전 부인. 전부인이요. 전부인. 네. 그리고 실제로 호아킨 피닉스랑 둘이 약혼 관계죠. 아 그렇습니까? 네, 두 분이 지금 사랑을 나누고 계시고요. 아직도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이 두 분이 약간 자유로운 결혼을 하는 폴리아모리입니까? 결혼 제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신 둘이만 분들이어가지고 아하. 지금 아들도 있습니다, 둘이. 아 그래요? 네, 애도 있어요. 애도 근데 있고. 결혼을 안 했다고요? 결혼 안 했어요. 반사회적이네. 꼰대야.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이건 네, 농담이에요. 원래 두 분 다 되게 유명한 비건이고요. 그리고 이 둘도 이제 동물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되게 진보적인 성향의 배우들인데 둘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결혼도 나중에 하고. 그래 근데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끼리 만나는 게 맞아. 네. 그 배우는 어땠어요? 저는 그 친구로 나왔던 폴? 폴 말고 크리스 프렛 말고 나는 그 친구가 제일 매력적인 크리스 배우였어. 프렛이었어요? 폴이 배우 이름은 모르겠고. 남자. 크리스 프렛이 어디 나왔죠? 앤트맨?
저기 그 가디언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아 그렇군요. 그 크리스 프렛이 그 처음에 카운터를 보는 그 친구인가요? 맞아요. 아, 더블 데이트 하던 낯이 익다 싶었어요. 아 저는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 에이미. 아담스네요. 배우. 아니, 에이미 이름도. 에이미 아담스는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나왔었고요. 이 친구가 난 그냥 이 찌질이였던 이 그 테오도르가 그냥 얘를 만나면 되지 않았겠나. 저는 만난 거 같았는데요. 맨 마지막 장면 보니까 둘이 맞는 것 같아요. 난 그냥 서로를 위로했다고만 생각하고 했어요. 잤어요. 그건 안 나왔어요. 아니 그건 나왔어. 잠깐 대학 때 만났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건 그 전에. 이후에 그 여자 에이미가 그 그러니까 옥상에서 남자친구랑 기대는 장면 얘기하는 거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거의 이제 그 둘이 같이 침대에 누워 있고 테오도르가 침대에 누워 있고 에이미 컴퓨터 하고 이러잖아요. 침대 아니었어요. 테오도르는 소파였고. 소파. 그러던 와중에 분명히 잤습니다. 이거 약간 고등학교 때 잤네 잤어. 딱 그거였어. 딱 그거였어. 둘이 잤네. 잤네. 잤어. 아니, 100% 근데 잤어. 그들의 관계가 저는 그냥 흐지부지 그냥 일반 친구는 아닐 것 같았어요. 그쵸 감정적인 감정이 있는 상태인데 그 떠나간 전 남자친구도 얘 친구 테오도르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 그 둘이 잡고 사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사귈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불완전한 상태를 서로 인정해준 사람이 서로가 그 둘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왜 같습니다. 또 자꾸 그렇게 봅니까? 장지훈 PD 자꾸 이렇게 봐요. 불쌍함과 연민과 혐오가 함께 섞여 있는 눈으로 자꾸 잘 봐요. 아니야. 미안합니다. 아니 불쌍함과 연민까지는 오케이 이해할게요. 근데 혐오도 조금 섞여 있어요. 아니야. 미치겠다. 오늘 수습이 안 되네요. 정리하려고 얘기한 거였는데. 뭐 아무튼 오늘 영화는 그랬습니다. 네 이제 우리 미치겠다. 좀 쉬운 영화를 봅시다. 그래요. 좀 머리가 머리 너무 아픈 아팠습니다. 영화를 좀 연타 또 보기는 했던 것 같죠. 저 그 생각도 했는데 그거 알아요? 아니 지금 영화관에서 개봉한 유해진 배우가 주연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가 있더라고요. 그 달짝지근해. 달짝지근해. 네, 영화관에서 개봉한 거는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서 그걸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유해진이랑 들었고요. 김희선이랑. 네. 지금 개봉한 건가요? 네 개봉한 겁니다. 그래서 개봉한 영화를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우리 약간 최근작을 조금씩 섞어야 될 것 같아서 특히 넷플 영화비 좀 지원해 주세요, 구독자님들. 네 그러면은 달짝지근해를 네, 달짝지근해로. 주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봉 그러면 8일째. 다음 주 영화는 영화 달짝지근해. 네, 요걸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안 빼먹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아니요, 또 투쟁이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든지 튀어나갈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투쟁! 노느라고 쉬지는 않아요. 노느라고 쉬지는 않을 건데 휴가 좀 보내줘. 투쟁이 필요한 순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앞에 나갈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바이.